정주영과 김우중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주영이 김우중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나는 직접 모든 걸 다 하는데, 정주영 입장에서 보면. 김우중은 말이야, 남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다 그냥 집어먹거든. 야, 저게 무슨, 저런 게 다 있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1980년 국보위 회의장에서, 국보위, 신군부가 만들어 놓은 국보위, 전두환의 그 국보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화공업 투자 조정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야, 자동차는 띄어가지고 누가 가져가? 야, 발전 설비는 띄어가지고 누가 가져가?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무대뽀식 이 업종 조정을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우중 회장하고 나는 사업을 일구는 방식 모든 게 다 다르다. 나는 땅을 구하는 거, 말뚝 박는 거 모든 걸 다 내가 해가지고 한 거고,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를 나는 탐내 본 적도 없고, 내 걸 남한테 줘본 적도 없고, 그렇다 이거. 그런데 누구는, 이렇죠. 누구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처럼 수완을 부려 남의 기업을 차지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기업 경영을 나는 증오한다. 이렇게 합니다. 증오한다는 거. 옆에 김우중을 앉혀놓고. 네. 김우중이라는 말은 안 하지요.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김우중을 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네. 여기에 경향신문의 정경산맥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1998년에 이제 쭉 연재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국보위에서 왔다 갔다 한 그 이야기가. 그때 김우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겨냥하는 말 같은데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남의 기업 인수를 원한 적이 없다. 내가 달라고 그러냐? 갖다 주는데 갖다 맡기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우중은 정부에서 김우중한테 망한 기업들을 갖다 맡겼어요. 그럼 김우중은 그걸 다 또 살려냈다고요. 희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정주영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자기는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몇 년 걸려서 조선소 만들고 막 그러는데 말이지. 누구는 말이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꿀떡 하니까 진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자, 그런데 김우중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김우중은 사실은 정주영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도 말을 하기 시작하죠. 92년에. 그때 정주영이 뭘 했죠? 통일국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우중이 공격을 합니다. 재벌이 돈 벌었으면 돈 버는 걸 끝나야지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김우중도 대선에 출마하느니 마느니 그런 설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출마는 안 했지만, 네. 하여튼 이런 관계였습니다. 자, 김우중, 대우, 1967년에 500만 원 자본금으로 설립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대우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대부분은 다 내수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우는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해외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우실업이 처음부터 해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974년에 1억 불탑을 수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수출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렇게 수출로 자리를 잡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을 안 그래도 이뻐했는데, 장사도 잘하거든. 왜냐하면 김우중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한테 야 우중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렇게 부를 정도로 둘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을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우중에게 부실 기업을 맡으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마다 않고 또 계속 그냥 받아요. 맡아서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열사가 늘어나는 거죠. 무역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기계를 인수를 해가지고 대우중공업이 되고요. 또
무역회사가 옥포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대우조선, 어느 날 갑자기 조선회사가 또 돼버리고, 예.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인수해가지고 대우전자가 되고요. 세안자동차를 인수해서 대우자동차를 만들고, 동양증권을 인수해서 대우증권이 되고, 아무튼 남의 기업들을 다 인수를 해가지고 다 대우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 망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능력이죠. 이게 망한 회사는 망한 거잖아요. 망한 회사는 다른 누군가 인수해도 망합니다. 근데 김우중 손에 들어가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망한 회사를 인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생산 규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늘리겠습니까? 줄이죠. 김우중은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망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직원 처우를, 월급을 줄이겠습니까? 높이겠습니까? 줄이죠. 망한 회사인데. 김우중은 높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남들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생산 규모를 늘렸냐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값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낮추면 그 낮아진 값을 가지고 해외 시장 나가서 판 겁니다. 싼 값에 박리담회를 한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노조잖아요. 근로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망한 회사들은 다 그 근로자들의 마음이 다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 김우중 회장 자신이 직접 그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 야전 침대 갖다 놓고서 거기서 한 달씩 두 달씩 먹고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직원들도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살려내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따르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채예요. 빚. 이걸 하자면 굉장한 빚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우중은 그 부실 기업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게 바로 자, 은행 대출 좀 해줘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러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갔는데 위험성은 계속 안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김우중의 이와 같은 부실기업 회생 전략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에 터득했던 전략입니다. 김우중은 14살 때 대구의 방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신문 돌리는 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가지고 거길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우중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신문 배달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 이전에 기존의 신문 배달부들이 하던 전략은 뭐냐면 돈 낸 사람에게 신문을 주는 거였어요. 신문 보시겠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우중은 전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전혀 다른 전략을 썼고 방천시장의 신문 배달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되죠. 자, 김우중이 썼던 신문 배달 판매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 그럼 망하잖아요. 나중에 일단 배달을 하고 돈은 나중에 받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재필 선생님 맞추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조재필 선생님이 맞추셨듯이 맞았습니다. 그냥 신문을 던져 넣는 거예요. 가게마다. 신문을 던져 놓고
돈을 받으러 다니는 거죠. 그럼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주는 사람은 그냥 안 주는 거고 주는 사람한테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대개는 주지요. 어차피 볼 신문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방천시장 일대 신문 배달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실기업 회생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벌려보는 거예요. 일단 생산을 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해결사였던 겁니다. 왜? 1973년부터 중화공업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은 그렇게 정치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정도의 그런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화공업 투자 정책부터는 완전히 경제개발계획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즉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간 거예요.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은행 돈을 딱 정해놓고 이거 하는 사람은 대출해 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성 별로 따지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걸 하게 되면 부실이 부지기수로 나왔던 것이죠. 그 부실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김우중이 맡아서 그걸 살려낸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를. 네.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김종석 교수님 잘 아시죠?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하고 계시고 얼마 전까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이었습니다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화공업 투자를 안 한 나라는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재벌들이 중화공업 투자 덕을 봐가지고 이렇게 됐다고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재벌이 됐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중화공업 투자 안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만도 했고요. 인도도 했고요. 브라질도 했고요.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 다 중화공업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농업만 합시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중화공업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그 나라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게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나 비리비리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성공한 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어마어마한 부실이 나왔지요. 왜? 정치적인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그 부실을 김우중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2차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정주영한테는 마음에 되게 안 들죠. 김우중 자신은 그게 뭐가 어떤데? 내가 없으면 다 죽을 건데. 내가 살려낸 건데.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김우중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파는 그 전략이 이제 세계 경영 전략인데 이 세계 경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오게 된 데는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 오늘은 김우중에 대해서는 그 부실기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주영이 김우중을 되게 싫어했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병철과 정주영 간의 갈등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병철은 정주영과만 갈등한 것이 아니고요. 고향 친구, 고향 선배였던 구인회 조홍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병철과 구인회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이병철이 삼성전자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전자 하면 누굽니까? 구인회입니다. 금성사 아니에요. 금성이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제품은 금성이죠. 네.
그런데 거기를 삼성이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양반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구인회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감히 내가 하는 이 분야를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금성사의 협력업체들과 그때 대한전선도 이제 전자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전선이니 뭐 이런 데 가지고 59개 업체가 1969년 7월 1일 날 일간신문 주요 일간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내죠. 광고는 삼성, 삼양 괄호 열고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양이 어디죠? 산요입니다.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네. 삼성하고 산요 간의 합작 투자에 대한 반대 진정서인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전자산업 다 무너진다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들어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가를 해줍니다. 왜? 전자산업이 중요하니까. 네. 누군가 들어와서 해라. 그런데 단 조건은 뭐냐? 국내 시장에 못 판다 이거죠. 100% 해외 수출한다고 하는 조건을 달고 삼성전자를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100% 수출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뭐 한 5, 6년 지나다가 슬그머니 이제 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구인회와 이병철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은 사돈사입니다. 두 사람은 사돈사입니다. 그래서 구인회의 아들 구자학과 이병철의 딸 이숙희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구자학이 삼성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구인회가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철수를 시키죠. 네, 바로 이분인데 구자학이라고 하는 분 이분인데 그러니까 이 구자학 이숙희 이 부부는 아주 애매해진 겁니다.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뭐 아무튼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워홈이라고 하는 외식업체를 하잖아요. 구내식당 많이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여기 아직도 이게 LG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지요. 네. 아무튼 삼성과 LG 사이에 전자를 놓고 벌어지는 이 갈등의 틈바구이에서 아마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LG와 럭키금성과 삼성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금성사로서는 정말 귀찮은 존재죠. 정말 삼성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일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업체가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막강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둘 다 막강해진 겁니다.